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생토론 조용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생토론에서는 올 한 해 신년 기획으로 우리 사회 4가지 위기를 주제로 토론해보고 그 의미와 과제까지 차례로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끊이지 않았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염홍철 전 대전시장께서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희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좀 어수선했었는데 올해는 더 좋은 경제적으로나 또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충청권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이 연말 기습계엄과 그로 인해서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 2차례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우리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런 중앙정치 상황이 충청권에 어떤 여파를 줄지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신년인 만큼 한번 이 전문가분들 이 4분 어려운 자리 참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차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권 시장님, 예. 우리 정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 위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증폭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슈, 정책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매몰돼서 모든 것이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이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탄핵 정국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온 국민들이 정치평론가가 되었다. 또 헌법학자가 되었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탄핵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촛불 시위라든가 응원봉 시위 같은 게 많았는데 다른 때보다도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4개 시도가 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같은 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 대한 어떤 응징, 시위 이런 모습으로 번졌기 때문에 대전 지역도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터졌다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이런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MZ세대들이 정말 평화롭고 질서 있게 대응함으로써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이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큰 도발을 하면 세계는 놀랍니다. 한국 한반도를 주시하는데 비교적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태연해요. 그게 이제 조금 의아한데 계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난 지금 조금 그게 이렇게 무뎌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계엄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44년 전에 경험을 했고 네. 젊은 세대들은 경험을 안 했는데 이게 영어로 마샬로라고 하잖아요. 마샬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마샬이라는 건 군이라는 말이잖아요. 군의 지배,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지배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계엄인데 이 계엄이 벌어져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특히 대외적으로 한 10년쯤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 전 대전시장님이신데 이 지역에서 이제 원로 정치인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두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상황 먼저 최호택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두 분 시장님께서 일단 중앙 정치 얘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충청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고 또 바로 이어진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친윤을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중진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충청권의 자치단체장으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손발이 맞아서 사실은 이제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앙 정치 상황 때문인지 또 총선에서는 특히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7석을 네, 그랬죠. 싹쓸이하는 이제 네.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뭐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워낙 그 친윤이고 또 대통령과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이제 그런 사이들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모임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입장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대했던 중앙 정치권 또 중앙 대통령이나 장차관들과의 사실 이제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찌 보면 이제 길이 좀 막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상황에서는 등하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과의 그런 어떤 협력 또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 지역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어떤 협력이 절대적으로 그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협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성 교수님, 네. 지금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험난한 길을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또 한덕수 총리 대행, 그리고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의 대대행까지 오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이제 충청도 정치권이라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약간의 중도 성향의 정치 어떤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1년 5개월 후에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중앙 정치에 대한 판세를 읽으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성 교수님께서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해가 바뀌니까 이제 바로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열리는데 조금 이따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이런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충청권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교통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있는데 계엄과 탄핵이 이제 아까 우리 권 시장님 말씀했지만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 이슈들을. 그래서 모든 게 묻혀버리고 이게 다 그냥 전면에 부각되니까 다들 이런 말씀들밖에 안 하시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올해도 좀 계속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저 권 시장님께서 예.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 탄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가결할 때까지는 시끄러웠어요. 헌재에 넘어가서는 반반으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그래도 지켜보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인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고 더군다나 아직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은 복귀가 되는데 복귀가 돼도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대선 정국으로 갔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간에 지방에 있는 정치, 행정이 제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충청권의 현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수도의 완성 문제라든가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문제라든가 각종 철도 뭐 도로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오히려 현명하다 방법이 있다면은 다음 대선을 대비한 어떤 플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때는 여야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원로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학자라든가 같이 모여서 만드는데 마침 지금 충청 연합이라는 게 생기지 예. 않습니까? 연합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그림을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서 자기 후보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 시장님께서도 이 지역 현안의 어떤 출구 과제랄까요?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니까 지금은 뭐 국회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일단 마무리되면 일단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내년 4월이나 5월이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국회는 난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네. 국회만 정상화되면 지역 현안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대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삭감된 예산이라는 건 4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주로 예비비나 특활비이기 네, 때문에 네, 원래 기재부에서 편성한 우리 지역 예산은 그대로 4조 4천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에 600억인가 네. 책정됐는데 그게 아마 1,800억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 등등의 현안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일부 되리라고 봅니다. 세종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 문제 이런 것들이 원안대로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저는 그 문제는 요 아주 심각한 정국만 해소가 되면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앙 정치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도 정치와 행정을 다루시는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실 것 같은데 이 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올해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먼저 최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크게 이제 아까 그 염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지역의 굵직굵직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좀 삭감이 네.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도 1,843억을 요청을 했는데 58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제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차질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전과 또 충남의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혁신도시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조성원돼 있는데 하나의 공공기관도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이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좀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원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렇죠. 또 세종지방법원 또 지방검찰청 설립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행정 수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대 내포 캠퍼스라든지 또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아산 경찰병원 건립 그리고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이 모든 예산들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건 상당히 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대부분의 이 충청권의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고 그리고 국회가 정상된 이후에는 추경을 반영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또 지역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후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예. 지역 현안을 위한 과제 어떻게 짚고 계신지요? 앞서 뭐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좀 말씀하셨고 그 핵심에는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그 부분을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포스트 탄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이죠. 지금 양당 정치의 폐해는 우리가 목도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그러한 정치 시계가 흘러가다 보면 더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사건건 부딪힐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좀 어떤 시스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어떤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나 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 채널을 만드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 현안을 푸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 우리 지역 정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이제 세종시는 이제 숫자가 다른데요.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가 각 지자체들이 맞닥뜨린 정치적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염 시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성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뭐 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원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에 취임한 날부터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의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치적 이슈마다 등장을 하고 정치적 발언이 좀 많았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지역에도 여야가 갈라졌어요. 과거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만 중앙 정치는 여야가 갈라져도 지방에는 여야가 안 갈라졌어요. 전부 그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시장 정말 3번 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문제로 대립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하고 협조가 필수적인 거죠. 더더욱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 협조를 안 받고 네. 대전시정 또 충남시정을 원활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선배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감히 좀 정치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행정가로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염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권 시장님께서도 대전시장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년 당장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이 정치적 상황 예. 좀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염 시장님께서 인용이 되면은 국회가 활성화돼서 정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세수 자체가 지금 부족하고 증액을 해서 추경을 한다 해도 민생 지원금이라든가 네. 이게 대박 써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소소한 증액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중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거의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증액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제로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전시성 사업, 소모성 사업 이것은 줄여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다시 한번 짜가지고 추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입니다. 예. 그동안에 여소야대 아니면 또 뭐 의회의 파행,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때문에 산식투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머리를 맞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협치의 틀을 짜서 하는 것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은 뭐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해결은 되지만 지역의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수홍 교수님께서는 좀 올해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 당장 선거를 앞둔 이 마당에. 정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네. 내년 바로 선거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게 4월 2일 날 지역에서 있는 재보선 선거 같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득표율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로미터로서의 어떤 평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4월이든 5월이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지역 정치권도 여기에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단체장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반기 때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보수가 대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체제로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 창당에 대한 공간을 만들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예.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중심으로 어떠한 보수 대연합, 특히나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지역 빅텐트가 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것이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합 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이제 정치 전망까지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우택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년 이제 선거를 앞둔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거도 중요하고 또 네.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민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생각을 좀 다시 달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판이 바뀌면은 새로운 판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전을 좀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필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역 행정과 정치가 같이 만나서 또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루속히 좀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아까 이희성 교수 또 전망을 해줬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내년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 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절대적인 지금 우위를 좀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저는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놓고 보면 한 뭐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뭐 대선이 치러진다고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사실 지방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1년 정도는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도 변혁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선 당장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지역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닥뜨린 경제적인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점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제 묻혀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요. 지난해 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이게 예. 큰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영 시장님 그렇죠. 이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난해 말에 출범을 했는데 역할과 의미 한번 정리 좀 가능하실까요? 그 지금 우리가 광역 연합과 예. 지역 통합을 구분해야 되죠. 구별해야 네.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광역 연합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미 과거에도 느슨한 형태의 광역 연합이 있었어요. 네. 시도지사 협의회가 협의회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기술, 농업 서로 강점을 보완하는 뭐 이런 협력들이 쭉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법제와 제도화 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지역 협력이라는 게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지역 통합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거 많이 시도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행정 체계를 지금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려고 할 때 대전과 충남의 통합 문제도 우리가 논의했었죠.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네. 나중에 보세요. 왜 원하지 않느냐면 하향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 광역 시민이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예산 자립도도 높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하향 평준화라는 의미로 사실은 시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옛날에 다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세우는 것이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의 번가는 경쟁력을 갖는다. 네. 안 돼요. 우리나라 수도권 말고 수도권 이외의 전 지역이 통합해도 수도권 경쟁력 못 따라갑니다. 대전, 충남 통합한다고 수도권 경쟁력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을 방지한다. 그런데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지역 소멸론이 제기됐는데 사실은 허구를 지금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역 소멸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구 감소지 지역 소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꼭 나쁜 겁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여기 우리 대전에도 그 세동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한 200가구쯤 됐었어요. 그런데 막 줄어가지고 50가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지역 소멸이라고 해요. 그런데 50가구가 되니까 쾌적하고 해서 살기 좋아서 점점 늘어나요. 요즘 한 70가구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농촌은 농촌대로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위해서 충남, 대전이 통합한다 하는 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역 광역연합은 적극 찬성하고 지금 시도지사들이 잘하고 있는데 지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 나가야 될 어떤 과정의 일부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그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메가시티, 메가폴리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상적인 것과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대개 또 얘기 그러면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첨단 산업을 지역 통합을 통해서 뭐 저기 양성한다 이러는데 통합된 지자체끼리 지역끼리 두 지역이 또는 세 지역이 다 만족하는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달라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 시장님께서도 이 충청광역연합 이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뭐 어떤 뭐 변화, 준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연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청광역연합 말씀해 주십시오. 뭐 메가시티를 위한 시도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잘 되면은 전국적인 확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잘못되면 그냥 유의무야 될 수 있거든요. 우려되는 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연합이라는 것이 다국제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독자성이 약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재정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고 또 추진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직원이나 또 의원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또 자기 소속 지역을 호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잘못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작은 거라도 광역 무슨 투어 이런 것을 해서 전 지역을 돌게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을 교환하고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사업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제도적인 보완을 생각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원들을 꼭 그 소속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광역적인 인사를 해라. 인사이동 때는 타 지역에도 한번 보내 있고요. 또 지역도 직원을 뽑을 때 전국적인 중앙에서 인물을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투표하는데 자기 지역, 다른 지역 다 1대1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떤 등가성이 아니라 등차성을 둬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투표를 행사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청광역연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교수님께는 뭐 지난해 뭐 저희들 많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이 지난해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은데 뭐 자리매김, 기대, 변화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먼저 최 교수님께서 말문 좀 열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 충청광역연합에 처음부터 관여를 좀 했었고요. 그러셨죠. 준비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을 때 목표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대한민국은 5천만이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또 연결하는 그런 이제 충청광역연합을 하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우리 아까 염시장님께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예. 저는 광역연합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어떻게간에 지역 소멸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국책 사업을 유치를 할 때 보면 우리 충청권 4개 시도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별로 특수화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미뤄져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우리 저 두 분 시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은 통합이 아니고요. 연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속도 조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과 또 기능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4개 시도의 자치단체장과 그리고 또 우리 28분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어떤 변화와 기대, 갈등 상황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합동 추진단의 네. 사회문화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회의에서 그때 학예 유대회를 고리로 좀 뭔가 만들어 보자. 네. 근데 회의 끝나면 동상이몽입니다. 개막식 누가 할 거냐, 폐막식 어디서 할 거냐. 그리고 단체단에서 사진 찍고 나서 화이팅하고 또 뒤돌아서면 뭐 공항 이름 왜 바꾸냐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앙대학교가 국토부 용역을 받아가지고 도시 연계성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 분석이라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 결과가 되게 재미난 게 충청권의 1도시, 충남의 1도시인 천안과 2도시인 아산이 생활 연계성이라든가 도시 연결성이 수도권에 묶여 있습니다. 충청도가 묶여 있는 도시는 대전, 세종, 청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교통망을 통해서 내 직장이라든가 어떤 생활권이 행정 그 권역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게 다분히 행정에서 행정 중심 시각을 가지고 연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경제 메가시티라는 베이밸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충남의 북부인 당진까지 포함한 천안, 아산은 경기 쪽하고의 오히려 메가시티가 현실적이라는 걸 충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충북 같은 경우도 중부 내륙 발전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따기에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연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교통망입니다. 예. 충청권 광역철도라든가 또는 충청권 외곽 순환도로 특히 고령과 보온을 잇는 내륙 고속도로. 근데 이 모든 사업이 가장 선결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업비는 다 국가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교통망을 통해서 도시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연결성이 선행되지 않은 충청광역연합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예산도 지금 현재로는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충청광역연합 하면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각 자치단체 지역별로 특수성도 있고 자주성도 있고 그래서 이 참 출범이 했지만 앞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지금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 그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여러분들께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밝았고 해서 올해를 한번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탄핵, 그다음에 지방선거, 비상계엄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2025년의 정치 상황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정치 상황, 정치 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차례대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 시장님께서 한번 우리 올해는 좀 어떨 것 같다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작년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탄핵 국면도 있고 해서 뭐 대선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지만은 정말 우려가 엄청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것은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금년에 가장 키워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위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또 대한민국을 또 대전을 지역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주민들의 참여 또 차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 시장님께서는 올해 어떤 정치 올해 위기 저는, 과제 어떻게 보시는지. 세대 간 이념 갈등, 그러니까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그 물론 시위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나눠져 있지만 각각 그 자발적인 연대에 의해서 시위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시위 문화도 형성이 되었다. 왜 우리가 선결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어떤 연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윤여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연대가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연대가 용이하잖아요. 그 점을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우려가 되고 전망이 되지만 잘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올해 정치 위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거 좀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아시아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정치적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경제적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퍼펙트 스톰 현상이 2025년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이제 큰 걱정을 좀 아마 세계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야 된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내서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발을 디딜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위기는 저희가 이제 육공화국 헌법의 생명은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되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 이거는 수명을 이미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됐던 또 프랑스식의 이원 집정부가 됐던 영국식의 의원내각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수기를 해서 그런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형 개헌이다. 지금 이 계엄, 탄핵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헌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이제 세종시의 행정수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그 개헌에 이 내용을 해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도 분명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올 한해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네.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성 교수님께서도 올해 정치 위기 과제 예. 짚어주시죠. 예. 정치 위기는 극단적 진영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더 이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고 편가르기는 더 심화될 겁니다. 예. 협치, 대화와 타협 이야기하지만 요원합니다. 결국은 양보하지 않는 정치는 더 분열시킬 것이다. 결국은 양보의 정치가 올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좋은 말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사회가 금년 작년으로서 상당히 시효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87년의 헌정 체제 그리고 선거 제도 이거에 대해서 일대 손보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그런 분출된 욕구가 많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헌법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혹시 조기 대선이 된다면은 대선 후보로 하여금 채택해 해서 그것을 좀 구속을 해서 반드시 재직 중에 초기에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후보가 나오면은 쉽지 않아요. 그 전에 그런 틀을 만들어서 우리 틀을 새롭게 바꾸는 네. 그런 노력을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는 뭐 아직 미지수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우리는 예년과 달리 차분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몸과 마음이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네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